자, 그럼 데일리인트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진모 닮았어. 주진모. 주진모? 시작부터. 황희찬 닮았다는 이야기는 황희찬? 있는데. 시작부터 극딜을 주진모. 시작하면서 극딜이에요? 아니 극딜. 극딜이 아니라 완전 어떤 칭찬이죠. 댓글을 봐. 사실 고맙습니다. 주진모보다 더 나아요. 이게 너무 우리가 친분이 있다고 이렇게 또 처음부터 고맙습니다. 엄청 당황하시는구나. 네네네.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여기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일정이 몇 번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업무 시간의 요청이라던가 뭐 이제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데일리인트를 하시던 분이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 네. 잠깐 가시게 됐는데 이럴 때 치고 들어와야죠. 이럴 때. 요거 잘해주셔야 돼요. 싹 치고 들어와야지. 원래 하시던 분이 박근형 부장님, IBK. 주차장. 제가 하던 자리를 그분이 치고 들어와서 제가 아하, 이거 복수 오늘 열전이네요. 더 잘해야겠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회사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이제 뭐 한 3주인가 4주를 이제 빠지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부장님 오시면서 이제 방심했네. 황 팀장 잠깐 쉬세요 이렇게. 잠깐이 지금 1년 동안 쉰 1년 거 넘게 아니야. 그렇게 된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경규 다음으로 복수 열전 한번 오늘 불타는 시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동향 네. 뭐 이런 거를 먼저 짤막하게 짚어주신다면. 시장 동향이요. 오늘은 다행히 아마 오늘도 오후 2시 어제 2시 보시면서 약속의 2시. 그죠. 약속의 10시 반, 약속의 2시 반. 네, 그렇죠. 특히나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런 부분들, 특히 한국 시장 특유의 수급 이벤트들이 좀 센 편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대신에 또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편이지만 또 내려올 때는 또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좀 세게 이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이번 주 내내 뭐 주식시장 겪으면서 또 명절 바로 끝나자마자도 사실 명절 끝나자마자는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명절 기간 동안 뭐 금리 상승이라던가 대외적인 정치 변수들이 나오면서 좀 쉽지 않은 우리가 수요일을 보냈고 예. 어제도 쉽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급적 이벤트죠. 사실 미국 시장 움직인 거 대비하면 한국 시장이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최근의 과하게 흐름이. 빠졌고. 그렇죠. 오늘은 또 뭔 일이야 싶기는 하죠. 상승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뭐 이것 또한 K 증시다라고 하면 사실 인정하고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하기는 하죠. 근데 그 기저에는 좀 약간 탐욕들이 그득그득 있었다. 예. 근데 이 행위들은 최근에 일련의 행위들은 특히 9월달, 10월달에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나왔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힌트들을 우리가 숫자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도 조금은 방심은 하게 했어요. 저는 사실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걸 근데 준비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시황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 월간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주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금리잖아요. 네. 금리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한 채권 운용사, 글로벌 채권 운용사 이벤트 이제 설명회를 가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네. 고금리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발생할지 모른답니다. 어떤 무언가. 어디서 뭔가 터질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올 1월 달에 있었던 SVB 사태로 끝났으면 다행이죠. 네. 네. 근데 고금리 고임금에 있는 환경이면 사실 지금 빅테크들 매그니피센트 7개만 버티는 게 그걸 버틸 수 있는 기업 7개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면 분명히 SVB 사태보다 더 큰 것들 무언가가 올 수도 있죠. 그냥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안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다행인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조심하자. 그건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 특징인데 9월달, 10월달 상반기에 어쨌든지 간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의료 AI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뭐 HBM 관련 주식도 그렇고 분명히 수급 쏠림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쏠림에는 분명히 반대급부가 오긴 마련인데 10월 달에는 항상 보면 아까 우리 앞에 코너에서도 나왔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항상 10월을 괴롭히는 달이긴 하죠. 10월부터 배당납 나오죠. 전까지. 그렇죠. 네. 통상 보면 10월 달 좀 세게 나오고 11월, 12월 박박 기다가
11월, 12월 중순부터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름 휴가는 안 가고요. 저 항상 12월에 휴가를 가요. 왜냐면 센터에서 있어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큰 손들이 주식을 안 삽니다. 네, 지금이거든요. 큰 손이 사실. 많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PB 센터에 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이제 그렇죠.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상당히. 그분들은 요새 뭐 하세요? 채권 많이 합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사고 네. 채권 많이. 채권. 왜냐면 내가 굳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노출해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지금 채권 보면 트리플 A나 더블 트리플 A. A급만 해도 안 망한다는 거죠. 그죠. 네. 뭐 한국에 망하는 거에 배팅하면 뭐 다 부질 없는 거지만 굳이 예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들이 나온 더블 A, 트리플 A 것도 지금 4%대 일단 나오니까 굳이 내가 리스크 떠안아가면서까지 주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세금을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내지만 네. 10억 넘어가면 대주주 돼서 양도세 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있는 거 팔지는 않아. 근데 사지는 않아가 되는 거죠. 네. 팔 수는 있지만 사지는 않아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20조 계속 넘다가 지금 15조대로 줄었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예. 근데 이게 결국 거래대금 감소는 뭐냐면 매수세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별로 큰 주식도 안 움직이고 작은 주식들만 한번 쫙 올라갔다가 윗꼬리하고 쫙 내려오고 그런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건데 이게 올해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추석 연휴가. 길었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사실 월요일까지 쉰다라고 하면 이번 주 3일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구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메신저나 여기저기서 나온 말이 네. 관망하자였어요. 관망하자 뭐예요? 내가 살 돈이 있어도 명절 다 끝나고 사자. 또는 좀 길게 보면 11월 FOMC까지 보고 사도 전혀 늦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보면 이번 주의 흐름이 급등락이잖아요. 뭐 이게 다음 주에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다다음 주 나올 수도 있고. 네. 다만 그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증시자금 추이를 저는 매일매일 보는데요. 네. 미수금 대비 다른 것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을 봐요. 네. 근데 이제 미수금 대비 이제 미수금을 쓰면 사실 3일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의 변동이 큰 게 신용이 안 되니까 네. 또 대출 연장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미수를 사십니다. 미수를 산다고요? 그죠? 와, 그 변동성 큰 거. 그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올라가면 무조건 때려야 되는. 네.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손절매잖아요. 반대매매. 매도가 매도를 불러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명절 직후에 이제 통상 제가 보는 수치가 10%거든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10%인데 어제하고 그제 이제 8%대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중에 소화를 해버린 거예요. 어제 급락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게 물론 잡히지 않는 스탁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 10%가 일단 넘어가면 10%대가 한 4일에서 5일 연속 지속되면 반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추세를 돌리느냐 안 돌리냐인데 올해 상반기에도 10%대가 넘는 미수금 대 반대매 비중 나왔는데 그때는 다 V자 반등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V자 반등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같이 극단적인 하락은 조금 이제는 진정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처럼 재미없거나 어려운 장이 일단은 조금은 지속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제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 이야기를 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있었던 시황 정리하는 네. 코너여서 네, 그렇죠, 미리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시황 정리 아니고 좀 다른 걸 네, 하실 그러면, 거면은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미리 네, 좀 시황 길었죠? 정리할 네, 속도가. 분은 딴 데 오케이. 가셔야 될 거. 오늘은 약간 본준이 그렇게 안 하시죠. 계시니까 네네네. 시황 정리 갈까요? 네, 가시죠. 오케이. 일단은 어제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반대매매 호가를 아침에 보셨을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호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서두를 사실 길게 들고 온 건데 어제 장 마감하고 오늘 아침 시장 생각한 게 아침에 무조건 호가 하한가 찍히는 거 분명히 나온다. 네, 왜냐하면 반대매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면 몇몇 종목들은 하한가 호가를 분명히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아이러니인 게 그런 반대매매 호가를 보여주는 하루 이틀 뒤면 꼭 양봉들이 나왔었어요. 오늘 같은 흐름. 오늘 사실 지수는 재미없었잖아요. 네. 지수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밀렸고 대형주
그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밀렸고 재미없었고 대신에 그동안 호가 좀 많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개별주 위주로 사실 세게 반등도 했었고 네. 리포트 빨도 먹힌 하루였습니다.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분석 호조 사실 리포트가 엄청 심층 분석 리포트도 아니고 한 4장짜리인가 리포트였는데 목표가를 좀 높이 잡긴 했습니다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급등도 나왔죠. 그리고 뭐 기존에 잘 갔던 추세 종목들도 다 살아나는 종목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 위주로 사실 뭐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또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상승 나왔던 그런 네. 흐름들이 좀 있었던 하루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이었지만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등 나왔고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반등 나온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삼바. 네, 삼성바이오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대형주들이 추세를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4% 갔는데. 셀트리온도 네. 많이 나왔죠. 예. 그런 부분들이 향후 주도주에 대한 가는 힌트들 조금씩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보면 바이오 섹터들 그 설명회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 설명회 하면 사실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죠. 근데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코로나 때 어쨌든 임상 실험 못했고 학회 안 열렸고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임상 환자들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학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좋게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죠. 유한양행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랬고 뭐 삼천당장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조금 밀려와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금리가 이제 지금 금리가 변수지만 네. 고금리가 상수화되면 기업들이 적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네. 지금 오늘 오른 것들 보면 다 한 달 내내 떨어졌던 것들이 또 반등. 그거 맞습니다. 오늘은. 네. 셀트리온도 사실 그렇죠. 뭐 오늘 딱히 이슈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4% 네. 오를 만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야 그저께 저녁이었나요? 네, 뭐 가이던스 상향 네. 발표하고 저 그렇죠. 밑에서 한 3일 정도 네, 올라오긴 맞습니다. 했는데 네. 연간으로 보면 다 그냥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연간으로 보면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게 현대기아 정도. 네. 이거 나머지는 사실 좀 재미없죠. 그래서 그냥 뭐 장이 계속 안 좋다가 반짝. 코스닥 800, 네. 코스피 겨우 간신히. 2400.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이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게 약간 이게 반등이 나온 건지 반등. 아니면 추세 반등 추세 전환의 힌트를 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세 전환은 네. 아직 조금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매나 주식을 볼 때 추세 추종 스타일이기 때문에 센 놈이 더 간다. 그렇죠. 센 놈이 더 간다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마크 미너비니 책 보면 네. 가장 쓸모없는 지표가 퍼라고 써 있거든요. PER. 그러니까 퍼는 그때그때 사실 나름이에요. 그때 뭐 성장성을 어떻게 많이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100배도 줄 수 있고 몇백 배 줄 수 있고 또는 지금 퍼 5배 이하도 사실 안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주 오늘 엄청났죠? 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대형주들이 네.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수대가 재미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종목 싸움이 될 거고 그리고 대시세의 조건이라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사실 대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3, 4년 주가 보세요. 사실 엄청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면 제약바이오도 내년에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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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일 조금 수밖에 더 봐야 없죠. 된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신용잔고가 높고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높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가속을 밟게 해주죠. 네. 근데 내려올 때는 하락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빠져버리니까 지금 신용잔고가 20.5조에서 19조 19조 3조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제 경험치상 어쨌든 10% 정도는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8조대 초반까지는 줄어줘야 급락이 나오더라도 신용잔고로 인한 투매가 안 나오는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용잔고가 투매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차해가지고 뭔가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누가 팍 던진다. 예를 들어 금리가 또 올라간다던가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워딩이 나오면서 이거 뭐야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는 얼마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사실 금리라던가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시장에 다 알고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고금리 상황에서 우린가 처음 들어보는 워드가 나올 때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아.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워드가 나왔는데 모르니까 일단 던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지져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시는 분 다 지진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지지는 게 뭐예요? 전 처음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종목 그냥 일괄매도 전 종목. 네. 던진다, 네. 지진다. 지져버려야 된다. 그 표현을 하시는데 만약에 새로 들어본 워딩이 나온다. 근데 그게 하락으로 인한 워딩이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조심해야죠. 그게 우리가 일상화될 때까지.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 으르렁거려 싸워도 2018년 10월 달에는 그게 코스닥 지수 25% 내렸어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랑 또 뭐 잘 그때는 이제 싸웠지만 결국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새로 들어본 변수는 정치적인 이벤트라던가 워딩이 나왔을 때는 지져버려야 된다. 지져버려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 그 신용잔고는 이거래 전 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전일 네. 거. 네. 전일 거? 네, 네. 어제 거? 이거래 전 거? 당일 이거- 업데이트 안 되고 네. 어제 거까지. 어제 것까지 나옵니다. 그거 왜 그게 당일 업데이트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래소에 거래소 체결된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딜레그가 네.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왜 얘기 안 해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래소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제 전일 신용장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전일 거밖에 안 나와요? 걔들도 취업하는데 시간 걸리겠지. 취업을 뭐 그렇죠. 이거 손으로 하질 않을 거냐? 그거 거래소에 물어봐. 네. 제가 다음에 나오게 되면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왜냐면 전 증권사의 죄송해요. 신용장고를 네. 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그것도 바로바로 넘버가 업데이트한대요? 야 그러면 왜 D 플러스 야, 1이냐 결제일이. 야라뇨 지금. 결제일은 왜 D 플러스 1이야 디지털 시대. 알겠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도 그래서 몰라요. 네. 팀장님. 그래서 추세 아까 하셨는데 네. 우리가 추세 볼 때 그러면 외국인들의 보는 우리가 사실 2,400포인트 뭐 코스닥 800포인트 보긴 한데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사실 쥐락펴락 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약간- 인정하기 싫어도 약간 사대주의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어. 외국인이 뭐 미국 지금 네, 올해 초에 아니, 올해 아닙니다. 초에는 그렇죠. 우리 개인들이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올해 여전히 외국인들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순매수 구간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연간으로. 근데 삼성전자를 13종가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 주식은 9조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식 팔고 삼성전자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지수만 잡아놓고 있다. 예,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결국은 현물에서도 하고 파생에서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양쪽에서 양방으로 잘 요리조리 발라먹는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바라본 코스피는 어떨까를 보시잖아요. 가끔 리포트 보면 달러 환산 코스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달러 환산 코스피를 직접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미국에 상장된 이거 코리아 ETF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EWI인데요. 티커가 EWI. 네, EWI입니다. 아이고. 달러 네. 환산 네, 달러 환산 코스피라고 할 수 코스피. 있는 EWI는 보시면 요거 지금 요건데요. 지금 57달러 98센트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보면 환율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환율이 가만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EWI는 3월 저점 근처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3월 저점 근처로 와 있어요. 근데 3월 저점이면 몇 포인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코스피로 보면 3월 저점이면 우리나라 기준 2,300포인트 은행 망했을 때. 네. 네. 그때 그때 이후에 주가가 후폭풍 왔을 때, 이 은행 망했을 때는 여기 근처였고, 그죠, 이 여파가 있었을 때, 네. 그 정도 근처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2,300포인트까지도 와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만들어내느냐, 지금 환율도 사실 조금 많이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환산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순매수 전환하기에는 대외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죠. 어떤 환경이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를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엄청난 정도는 아닙니다. 선물만 가지고. 네, 선물만 가지고 방향성만 하는 정도고 올해 보면 여전히 그 주식은 조금 매도지만 채권은 또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안 될 것 같다면 채권 사겠습니까? 네. 뭐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금리 언젠가 올지 모르는 언젠가 올 금리 인하기를 놓고 이제 그 채권을 사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뭐 한국 시장 망한다에 배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시 격언 중에
뭐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남들의 시체가 쌓여야 된다. 네. 또는 그 피가 내 피일지라도 그래야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또 벤자민 그리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관주의일 때 살 때 낙관론자들한테 주식 던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올 연말까지는 저도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언제든지 좀 엑시트나 또는 손절매라던가 짧게 치고 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너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 사실 심리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반대 매매가 평소 대비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지점에서 주변 저 말고 주변 분들 봐도. 네.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는 한 조금 더 나와야 진짜 찐바닥이긴 하거든요. 경험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닥이기를 뭐 기원은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계속 보수적인 시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반대로 로봇주들하고 그다음에 로봇. 중국 소비주하고 화학주들은 5분을 상승해서 좀 제외됐습니다. 어제도 안 좋았잖아요. 네. 두산 물론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아주 이제 박살이 났는데. 그렇죠. 네. 통상 이제 대여가 상장하면 그 전에는 관련주들로 매매하다가 상장하고 나면 이제 본주로 매매하자. 이제 네. 두산 지주사 매매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로봇주들은 조금 오늘 흐름이 안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고 네. 중국 소비주들도 사실 요새 계속 안 좋더라고요. 계속 안 좋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휴일이었잖아요. 그 전에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사실 저도 중국 소비주들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림들이 막 엄청 빠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며칠째 안 좋은 흐름이 있고 뭐 파라다이스나 호텔 신라도 사실 지금 입국자 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내년에는 우리가 과거에 좋았었던 그때 그 한류 열풍 정말 절정이었을 때 그때보다 더 관광객들 더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당연히 입국자들이나 출국자들 늘어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당연히 좋아질 건데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아직은 뭐 더 싸게 사려는 심리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 소비주들은 조금 올드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저는 내년에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쪽이 이쪽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뭐 스터디는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요즘에 재미없는 게 정말 싸다고 해서 들어간 화학주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화학주인데 이게 화학주가 예전에는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부양 얘기 나오면서 반등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은 화학주 재미없어가지고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좀 안 좋으면 뭐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하고 화학주들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화학주가 좀 좋진 않죠. 그리고 요즘에 화학 회사들 다니는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2010년도 때 화학주들은 정말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중국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 떼기를 할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과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중국 소비 내수에서 충분히 해버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이 경기 부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화학주가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뭔가 여기서 체질 개선을 하지 화학주들 중에서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는 화학주들은 아무리 뭐 PBR이 0.3배니 0.5배니 뭐 퍼가 몇 배니라고 해도 조금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좀 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밸류 트랩에는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화학주를 사시는 분들의 심리, 뭐 중국이 경기 재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원래 바닥이었던 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럼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중국에서 왜 화학을 우리나라 걸 쓰냐? 근데 화학 제품도 맞아. 화학 제품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고부가가치 계열의 조금 더 뭔가 특수성이 있는 그런 화학 제품들을 우리나라 걸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스페셜티 근데 뭐 마냥 매번 그래요? 중국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 할 건데. 소위 말해서 물량 떼기 해버릴 수 있는 것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비단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경쟁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과거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떨어졌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재미없었음에도 불구하지만 네. LG 디스플레이는 더더욱 조금 안 좋아지는 이게 추세가 안 좋은 애들은 저는 이럴까봐 사실 진짜 물타기를 정말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아무리 싸도. 근데 이제 오늘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두산 테스나는 급등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세게, 그러니까 명분을 좀 준 것 같아요. 명분을 팔아야 되는 명분들을. 그렇다 보니까 투매와 비슷하게 나와서 좀 LG 디스플레이는 저랑 개인적으로 좀 사대가 잘 안 맞는 종목이기는 한데 사실 뭐 재무제표 봐도 다 여전히 빨간색이기도 하고 투자를 할 메리트를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인데 실적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 조금 조심을 그렇죠.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이제 적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네. 이번에 흑자 전환할 것 같라고 했는데 이제 적자 전환이 다음 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네, 이게 생각만큼 네, 그죠. 뭐 잘 팔리는 것 같지 않다. 애플이 안 팔린다가 아니라 네. 이제 주력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네. 만드는 거니까 거기가 OLED가 조금, 들어간 디스플레이. 네, OLED가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사실 그게 계속 좀 딜레이 되고 있기는 하죠. 자꾸 뒤로 네, 가서 뒤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LCD 가격도 지난달인가 반등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비용은 많이 주식이라는 들어가는데. 게 하락할 때는 사실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쏟아지고 안 좋은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실 상반기에 안 좋은 뉴스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더 하락한 종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보면 주식을 보면 확실히 올라갈 때 수익 잘 내고 내려갈 때 안 좋을 때는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요? 2차 전지는 오늘 뭐 일정 부분 반등은 나왔습니다. 포스코 네. DX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고, 근데 약간 지금 포스코 DX는 로봇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막 급락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급반등을 오늘 하고 급반등 나오고. 포스코 DX가 이제 전형적으로 약간 전 투기적인 요소.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장님 중에서 포스코 DX로 단기 매매하시는 회장님들도 단기 매매를 하십니다. 단타. 네, 근데 뭐 한국 주시장 지금 완전 투기판이다. 네, 뭐 밸류 의미 없다. 투기판이다. 그냥 딱 인정하시고 엄청 오래 하신 분이시거든요. 한 20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냥 지금 투기판이다.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딱 그것만 하시고 있습니다. 추세 잡힐 때까지. 근데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일단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꽤 많은 시세가 났고 10월 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는 큰 손들한테는 네. 이게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표 노출이 문제거든요. 사실 세무조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삽니다. 큰 손들이. 네.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죠. 저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과표 노출이 문제라는 게? 아 왜냐면 이 사람이 주식을 10억이나 갖고 있는 애가 되잖아. 네. 그러면 더 파볼까 이렇게 되죠.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주주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종목이 10억이 9억 9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12월쯤 갔는데 시장이 좀 괜찮아서 이게 11억이 됐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1억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또는 더 사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들은 큰 손들이고 막 주식 한 번에 1억 2억씩 사는 큰 손들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식은 시장가로 사야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은 조금 힘주기는 구간인 거죠. 10월 달은. 그럼 명예코 지금 고민하나 보지? 뭘요? 대단하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음 들어봐가지고 과표 노출 이런 거 처음 들어봐서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개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자동차 최근에 그래도 조금 그죠. 네.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추세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전히 아까 제가 리포트 봤더니 한 신흥 EV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6% 되더라고요. 네. 근데 30%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현대차가 아직은 내연기관을 훨씬 더 많이 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전기차 회사로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거죠. 캐시카우는 내연기관으로 팔고 벌면서 전기차 비율 계속 올려가는 전략인데 거기까지는 한 최소 20%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성장률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의 대피처 역할, 대형주 수급의 대피처 역할을 했다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추세를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에 더불어서 약간 곁가지로 오늘 자율주행 섹터들 뭐 오늘 현대오토에보도 상대적으로 뭐 좋았고 넥스트칩이나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자율주행 칩 자율주행 회사들이 흐름이 좋았죠. 사실 자율주행 섹터도 언젠가는 분명히 저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가올 미래잖아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 뭔가 기술이 진보가 좀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섹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되려면 대략 예상이 한 2030년 보고 있더라고요. 2030년이나요? 2030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반백 쌓였는데 반백.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도 7, 8년 전에 2차 전지 테마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뭐 10년 전에 그 테슬라 그 그렇죠. 전기차 그 테마였어요. 그렇죠. 사막 콘덴서, 사막 맞아요, 전기, 상시 EDP 뭐 다 그런 거 다 테마였는데 그렇죠. 10년 만에 지금 테슬라가 나스닥 4위인가요? 네. 뭐 4위, 5위? 시총 4위, 5위 하잖아요. 10년 만에 어떻게 됐지? 지금 모빌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아마존도 옛날엔 뭐 퍼 엄청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율주행 테마도 지금은 테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 몇 년 뒤에 정말 자율주행으로 인한 다른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BM만 하더라도 7년 전에는 이게 LNF만을 하더라도 이거는 2차 전지 테마로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거였죠. 탄소 배출권. 그렇죠. 네, 테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나올 대시세들은 분명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돈을 못 버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쪽에서 나올 건데 이제 뭐 그런 종목을 조금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러면 주말 동안 연휴니까 연휴 동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해볼 만한 이슈 혹은 전략 이런 거 정말 짧게만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지금은 저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 메타? 네. 기도 메타. 진짜로. 기도 메타. 지금 왜냐면 스터디하고 좋은 주식 산다고 올라가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말에 교회 가시고 절 가시고 하셔야 됩니다. 모스크 사원, 모스크 사원. 뭐 농담 삼아 반농담 삼아 말씀만 드린 거지만 지금은 시나리오를 좀 세우시고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가고 주가 빠지면 난 다 던진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상관없으시겠지만 싸게 지금 팔아서 더 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 10월이거든요. 한국 주식 시장은 항상 이 양도세 이슈 때문에 10월부터 10월에 매수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구간을 잘 넘기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나는 익절을 할 거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여기를 깨버리면 또는 예를 들어서 내 총 자산이 일정 부분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지금 1억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9,500이 됐다 그러면 그냥 다 팔아버린다 그런 시나리오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과 실전 매매 그리고 시장의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를 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전달을 해주신 우리 황유현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